여기 한 미국인 유학생이 그토록 동경하던 일본의 삶을 뒤로한 채 한국으로 도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미국의 명문대학교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꿈마저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녀는 일본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녀에게서 꿈을 앗아갈 정도의 충격적이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엄청난 일은 무엇이었는지 그 사연 저와 함께 만나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시카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일본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도쿄의 네온사인이 가득한 거리들을 걸어다니는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죠. 나이가 들면서 그에 대한 동경은 더 커져만 갔어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대학교 때도 추가로 수업을 들었어요. 마침내 도쿄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을 때 제 모든 꿈이 이뤄진 것 같았어요. 일본으로 떠나는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부모님이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에 타기 전에 여권이랑 티켓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계속 확인했어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내 일본에서의 삶이 어떨지 상상했거든요. 일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매일 스시를 먹고 금방 일본어에 능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처음 도쿄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높은 건물, 번쩍이는 간판, 사람들로 가득했죠.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룸메이트인 또 다른 미국인 학생 셀리를 만났고 우리는 함께 도시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따뜻한 커피를 파는 자판기,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하는 기차들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벽해 보였던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선 일본어를 말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몇 년 동안 공부했지만 기본적인 대화에서도 자꾸 버벅거리게 되더라고요. 만나는 일본 사람들은 말이 너무 빠르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와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한자 문제도 있었어요. 한자를 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곳에서 한자를 보는 건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길거리 표지판, 메뉴, 심지어 음식 포장지에도 복잡한 문자들이 가득해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결국 어디를 가든 사전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일상 속에서 단어를 계속 찾아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일상생활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였어요. 예를 들어 쓰레기 문제만 봐도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냥 모든 쓰레기를 한 통에 버리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쓰레기를 분리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더라고요.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재활용품 각각의 종류마다 전용 봉투와 수거일이 따로 있었어요. 몇 번이나 이웃들에게 잘못된 쓰레기를 잘못된 봉투에 넣었다고 혼나기도 했어요.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는 것 같은 간단한 일도 엄청난 일이 되곤 했어요. 모든 게 서류 작업을 필요로 했고 규칙과 절차가 너무 많아서 따르기가 힘들었어요.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서식을 작성하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점점 좌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꿈꾸던 일본이 아니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멋지고 독특한 것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봇 카페는 어디에 있고 인형처럼 꾸민 소녀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하고 훨씬 더 어려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일본에서 좋아하는 것들도 여전히 있었어요. 메뉴를 항상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벚꽃이 필 때 사찰과 정원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체로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제가 항상 그들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요. 하지만 지낼수록 일본에서 사는 것과 관광객으로 방문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화적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깊었고 그것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부터 쇼핑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게 복잡한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일본에 머문 지 2달쯤 됐을 때 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감했던 밤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서 집주인이 보낸 편지를 해독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셀리는 그녀의 일본인 남자친구와 외출 중이었고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지를 붙잡고 혼자서 우울해하고 있을 때 제 일본에서의 꿈이 제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여기 온 이유가 있었고 일본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비록 그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지라도요. 제가 겪었던 도전들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일본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복잡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일본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 시작은 역사책이었어요. 어느 날 밤늦게 저와 일본인 반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궁금했어요. 일본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진주만은 어디에 있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지? 저는 눈을 비비며 뭔가 놓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저는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어요. 진주만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 있어? 친구들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진주만. 그게 뭐야?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들이 모를 리가 없었는데. 저는 다시 시도했어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그 공격 말이야.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늘 농담을 좋아하던 아키라가 웃었어요. 제시카, 너 미국 영화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이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기본적인 진주만 정보를 보여줬어요. 그들의 눈이 놀라서 커졌어요. 근데 왜 우리 책엔 이게 없지? 유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친구들이 깜빡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더 큰 문제였어요. 그들의 역사책에는 과거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더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과도 이야기를 했어요. 패턴은 항상 같았어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역할,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일본이 다른 나라에 끼친 고통, 대충 넘어가거나 무시됐어요. 그 사실이 저를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그저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에서 싸우셨어요. 그는 그 전쟁에 대해 많이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사람들이 그 사건조차 모른다는 걸 알면 할아버지는 어떤 기분이실까요?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현대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업 중이었어요. 선생님은 일본의 평화로운 성격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선생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우리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가 딱딱하게 말했어요. 몇몇 반 친구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다른 친구들은 화가 난 듯했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유키는 속삭였어요. 제시카, 그만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속에서 댐이 터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는 주장했어요. 과거를 모르면 오늘날의 일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스미스 양, 그만하세요. 수업 끝나고 따로 보자고. 그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마치 낯선 나라에 홀로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알던 일본이 제 주위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이며 제가 배운 모든 것, 아니, 이곳에서 배우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미국도 어두운 역사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문제로 논쟁도 하고 거기서 배우려고 노력해요. 여기서는 그 어두운 역사들이 지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지움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뭔가를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한 명의 교환학생일 뿐이었어요.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어둠 속에서 누워있다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에 빠졌던 일본, 제가 수년간 꿈꾸던 그 일본은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건 환상이고 신중하게 꾸며진 이미지였어요. 진짜 일본은 더 복잡했어요. 아름다움도 있고 결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었어요.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여전히 일본의 많은 것들을 사랑했어요.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사찰의 평온함, 도시 전체가 멈춰서 벚꽃을 감상하는 그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겉모습에 균열이 보였어요. 말하지 않은 것들, 배우지 않은 역사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이 또한 제 일본 경험의 일부였으니까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동이 틀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계속 배우고,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도, 저 자신이 불편해지더라도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나라가 되는 방법이니까요. 제가 꿈꿨던 일본은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의 일본은 복잡하고 결점이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일본이 제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 있는 동안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땅이 무서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도쿄에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처음엔 소문으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곧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모두가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이 지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큰 지진이 될 거라고요.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떨렸어요. 작은 흔들림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이게 그건가? 대지진이 오는 건가?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밝혀질 때면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껴지곤 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수업에 가는 길이었어요. 벚꽃이 눈처럼 하늘을 떠다니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무서웠던 걸 거의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발밑의 땅이 젤리처럼 움직였어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쓰러졌어요. 근처 가게에서는 책들이 선반에서 날아다녔고 자동차 경보기가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 마치 거대한 괴물이 도시 바로 아래에서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어요. 몇 초밖에 안 걸렸지만 영혼처럼 느껴졌어요. 지진이 멈추자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끝난 건지 묻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유키의 작은 아파트에 모였어요. 아무도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닥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진정하려고 했어요. 지진 너무 싫어. 유키가 무릎을 끌어안고 말했어요. 정말 무력해지는 기분이야. 다른 친구 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때 어린애였어. 하지만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기억나. 저는 호기심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켄지의 눈이 멀리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엄청 컸어. 오늘 지진보다 훨씬 더 컸지. 땅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건물이 무너졌어.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어. 뭐가 더 끔찍했는데? 저는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물었어요. 쓰나미, 유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거대한 파도가 와서 마을 전체를 휩쓸어 버렸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마을을 파괴할 만큼 큰 파도를 상상하려고 했어요. 너무 끔찍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제 또 다른 큰 지진이 온다고 하잖아. 켄지가 말했어요.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더 심할 수도 있대. 제 등골이 오싹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유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최선을 다해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정말로 자연을 상대로는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들은 지진에 대한 경험담과 안전을 위한 팁을 공유해줬어요. 그들은 비상용 키트도 보여줬어요. 물, 음식, 응급처치 용품으로 가득 찬 가방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친구들은 이 두려움과 함께 자라왔어요. 그들의 삶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 모든 게 새롭고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기분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세상은 똑같아 보였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어요. 땅이 어쩐지 덜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왔어요. 어머, 얘야, 엄마가 말했어요. 괜찮니? 지진 소식 들었어. 저는 엄마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엄마는 차분하게 들어주셨어요. 집에 오는 게 어떻겠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당장 그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여기 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유키를 만나 커피를 마셨어요. 유키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았어요. 떠날 생각이지? 유키가 물었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겁쟁이 같아 보여. 유키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시카, 너는 겁쟁이가 아니야. 똑똑한 거야.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자랐지만 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어요. 유키 말이 맞았어요. 저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전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거였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일본에 온다는 설렘,
현실이 다가오면서 느꼈던 실망감,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을 뒤흔드는 공포까지. 저는 때로는 꿈이 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건 괜찮다는 것도요. 어쩌면 제 길이 다른 곳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요. 그날 밤, 저는 앉아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모험을 포기할 준비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어요. 다시 단단한 땅에 설 수 있는 곳을요. 웹사이트를 클릭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지진은 단순히 땅을 흔드는 것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건지도요.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지진 이후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자연은 마치 일본을 겨냥한 것처럼 보였어요. 날씨가 미쳐버린 것 같았고 농장들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일본 음식에서 아주 중요한 쌀이 점점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슈퍼마켓에 갔는데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게가 엉망이었어요. 사람들이 다투고 서로 밀치고 있었어요. 쌀이 가득 차 있던 선반들이 완전히 비어 있었죠. 한 할머니가 빈 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라고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게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흉작 때문이에요. 쌀이 충분하지 않아요. 몇 주째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가게에 가보았지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가게에서도 또 그 다음 가게에서도요. 결국 쌀이 조금 남아있는 가게를 찾았지만 줄이 너무 길었어요. 블록을 한 바퀴 돌 만큼 줄이 길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줄에 섰어요. 줄에 합류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가게 입구에 가까워질 즈음에는 이미 어두워졌고 발이 너무 아팠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앞에 서 있던 남자에게 물었어요. 그는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한 3시간 정도요. 하지만 쌀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정말 두려웠어요. 이건 평소의 일본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던 일본이 아니었어요. 가게에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2명의 나이 든 남자들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한 남자가 말했어요. 정부가 진실을 숨기고 있어. 한 번만 더 흉작이 오면 완전히 망할 거야. 그의 친구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통조림 비축하기 시작했어. 너도 그래야 해. 속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걸까요? 그들이 과장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려고 했지만 주변에 있는 걱정스러운 얼굴들을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마침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가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심도 잠시였어요. 사람마다 쌀을 살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결국 너무 작아서 웃음이 나올 정도의 작은 봉지 하나를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요. 작은 쌀 봉지를 꼭 쥐고 가게를 나서면서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꿈꾸던 일본이 아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첨단 기술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건 위기에 처한 나라였어요. 제가 선진국에서 겪게 될 줄 몰랐던 문제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본에 도착한 이후로 벌어진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언어 문제, 역사 문제, 지진, 그리고 이제는 식량 위기까지.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켜 저를 어지럽게 하고 압도시켰어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편안한 생활을 떠올렸어요. 일본 친구들도 생각했어요. 그들도 저만큼 두려워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뒤척이다가 갑자기 뭔가가 저를 강하게 내리쳤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꿈을 쫓아 일본에 왔지만 그 꿈이 이제는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일본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일본은 또한 제 한계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편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옵션들을 살펴보면서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여기서 쌓아온 삶과 친구들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와 두려움, 항상 긴장 상태로 지내는 느낌을 뒤로하고 떠나게 된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티켓을 예약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었어요. 포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상황이 더 이상 저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선택할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
일본에서의 시간은 모험이었고 배움의 시간이었으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때였어요. 짐을 싸기 시작하면서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게 맞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저는 방 안에 앉아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곱씹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집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동네 커피숍에 가기로 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라떼를 홀짝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시카, 너 맞지? 고개를 들어보니 대학 시절 한국인 동급생이었던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몇 번 같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민준이는 큰 미소를 지었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 반가워. 제가 말하며 그에게 제 테이블로 오라고 손짓했어요. 우리는 앉아서 졸업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본에서의 경험과 일이 잘 안 풀렸다는 이야기를 하자 민준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그가 말했어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제시카, 혹시 한국에 와볼 생각은 해봤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거야.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 부모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야. 솔직히 저도 궁금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건 K-드라마 몇 편 본 것과 한국 음식 몇 번 먹어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더 얘기해줘.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민주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한국이 한국전쟁 후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중 하나가 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경제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준이 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강한 민주주의 국가야. 사람들이 정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시위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교육. 그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 거의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가.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다른 곳이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민준이 떠난 후에도 우리는 나눈 대화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직접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해 읽기 시작했어요.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매료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과거와 미래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과거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숨기려는 것을 봤는데 한국은 오히려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같았어요.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박물관과 기념관이 많았지만 동시에 놀라운 기술과 멋진 대중문화도 있었어요. 서울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저는 놀랐어요. 아름다운 고궁들이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지하철 시스템도 도쿄보다 훨씬 사용하기 쉬워 보였어요. 그리고 음식, 맛있는 한국 요리들을 보자 입에 침이 고였어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어요. 제가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을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떠올랐어요. 이 모든 멋진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나라에 있다는 생각이 멋졌어요. 하지만 진짜로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건 한국의 기술 분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기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해 혁신적인 일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았어요.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 꿈꾸던 미래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았어요. 알면 알수록 그때 일본에 가기 전에 느꼈던 익숙한 설렘이 다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더 현실적이었어요. 완벽한 환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전과 기회가 있는 실제 장소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유학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찾았을 때 이거다 싶었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프로그램에서 답장을 기다리면서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구문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이라는 알파벳이 처음엔 너무 생소해 보였지만 연습하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드디어 합격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 이웃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바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아이디어를 준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정말 잘 됐네, 제시카. 그가 말했어요. 너 정말 좋아할 거야. 그리고 서울에 도착하면 꼭 연락해. 내 사촌들이 서울에 사는데 너를 안내해 줄 거야. 짐을 싸기 시작하면서 저는 익숙한 설렘이 배 속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결심 같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지혜일까요? 일본에서의 시간 덕분에 저는 제 자신, 세상,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완벽하지 않을 것도 알고 도전이 있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도전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배우고 성장하고 한국이 주는 모든 것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어요. 짐 가방을 닫으면서 거울 속에 저를 바라봤어요. 2년 전 일본으로 떠났던 소녀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강하고 지혜로운 여자가 새로운 큰 모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대해, 한국. 저는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내가 간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가슴이 설렘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환상 속에서 꿈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신중하게 조사하고 고민한 뭔가 진짜를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승무원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며 들려왔고 우리는 곧 착륙할 거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뭉게뭉게 떠다니는 구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이곳까지 오게 된 과정을 되돌아봤어요. 일본에서의 시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역사를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록 그것이 힘든 부분일지라도 말이에요. 자연이 얼마나 예측 불가하고 무서울 수 있는지도 배웠고,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제는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게 아니었어요. 일본에서 돌아온 후 나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친구 민준이 한국에 한번 와보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알아볼수록 더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전쟁 후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리고 단 한 세대 만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변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또 한국이 지금은 강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K-팝과 K-드라마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 있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지만 제일 감동받은 건 한국이 과거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힘들었던 부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예정이었죠. 착륙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배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건 좋은 의미의 긴장이었어요. 기대감으로 가득한 긴장이랄까요. 앞으로 겪게 될 새로운 일들이 생각났어요. 음식, 진짜 한국 바비큐와 그와 함께 나오는 다양한 반찬들을 맛보는 게 너무 기다려졌어요. 언어 연습은 했지만 여전히 큰 도전이 될 것 같았어요. 사람들 과연 친절할까?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비행기가 낮게 내려가면서 드디어 도시가 보였어요. 서울은 정말 거대했어요.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한강이 푸른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콘크리트 사이에서 초록빛을 더하는 공원들. 저게 혹시 궁궐인가? 주변의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그 색색의 지붕이 눈에 띄었어요. 비행기가 덜컹거리며 착륙했고 그렇게 나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짐을 챙기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은 정말 크고 매우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게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죠.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나는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고 애썼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면서 빠른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도 몇 개 들렸지만 대부분은 그저 소리의 흐름이었어요. 짐을 기다리면서 옆에 있던 여자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자랐고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온 거라고 했어요. 여기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음식, 기술, 사람들 다 좋아요.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설렘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모든 걸 빨리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마침내 내 짐이 나왔고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출구로 향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한국의 공기가 나를 맞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맞이했어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투어 가이드를 들고 있는 가이드들,
손님을 찾는 택시 운전사들, 그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어요. 아직 서울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도시의 활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 기숙사 주소를 기사님께 알려드리며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내 한국 모험의 시작.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배울 준비, 탐험할 준비, 그리고 스스로에게 도전할 준비가요. 택시는 도로를 빠져나가면서 바쁜 교통 속으로 합류했어요. 창밖으로 공항에서 고속도로, 그리고 다시 도심의 거리들로 바뀌는 풍경을 지켜봤어요.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나는 최대한 많이 읽어보려고 애썼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고궁도 방문하고 초현대적인 쇼핑몰도 가보고 싶었어요.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고 멋진 레스토랑도 가보고 싶었죠.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언어 실력도 늘리고 싶었어요. 운이 좋다면 K-팝 콘서트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택시가 서울의 거리를 누비는 동안 마음속에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이곳이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택시는 나무가 늘어선 조용한 거리로 들어섰어요. 저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이 아마도 내 기숙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내 새로운 집이 될 곳이었죠. 택시가 연석에 멈추자 나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은 아름다운 분홍빛과 오렌지, 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숲을 흔들고 있었어요. 나는 택시에서 내려 짐을 챙기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좋아, 한국,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어요. 준비됐어.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나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어요. 앞에 놓인 모든 일들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서요.